유진이 사고 쳤잖아 걔. 무슨 사고를? 유진이 남편이 전화가 온 거야 밤에. 그래가지고 유진이 밤에 잠깐 너한테 전화 왔다고? 나도 좀 의아했지 무슨 일인가 하고 어. 전화 받았는데 유진이가 나랑 제주도 여행 간다고 했대. 어. 근데 3박 4일로 일정 있다고 뭐 호텔도 잡았다 그러는 거야. 근데 나도 처음 듣는 얘기거든. 근데 이제 유진이가 연락이 안 되니까 나한테 전화가 온 거지. 내가 전혀 상황을 모르니까 나중에 들어보니까 유진이가 외도 중이었더라고. 유진이 이제 직장 다니잖아. 직장에서 이제 프로젝트가 걔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야근이 잦았대.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약간 좀 쌩하더래. 같이 뭐 얘기를 해도 같은 집에 있어도 사실 뭐 표정이 별로 안 좋고 계속 핸드폰 하고. 맞아 핸드폰 계속하고 뭐 웃지도 않고 그래서 좀 사실 의심은 됐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흥신소 같은 데서 찾아보니까 직장 내에서 바람이 났더라고. 그 뭐 상사랑 바람 난 거야? 내가 듣기로는 사순지 대표님이랑 바람이 좀 났대. 유부남이겠지? 남편분이 탐정 사무소에 의뢰를 했대. 그랬더니 이제 사진이랑 이런 걸 많이 찍어준 거야 막. 그 증거들이 사실은 법적으로 수집한 게 아니잖아. 왜냐면은 사실 요새는 그런 이슈가 많잖아. 뭐 내가 증거를 제출해도 이 증거가 법적으로 인정되느냐 마느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여자들이 대부분 애를 키우니까 남자는 양육권을 잘 가져오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더라고. 어쨌든 유진이도 상관이야. 그 상사 와이프한테 그거 완전히 그냥 뭐 상관 파티 열렸네. 그치. 지금 상간 소송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혼 소송도 해야 되고 양육권도 가져와야 되고 위자료도 받아야 되고 지금 그래서 외도 정황 메시지와 뭐 탐정 사진 이런 게 증거 능력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뭐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외도 정황 메시지 캡처한 것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는 문제 없이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탐정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흥신소를 통해서 취득한 증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사진 찍고 이런 게 많은데 이제 이게 대중에게 노출된 공간에 있는 거를 사진 찍은 거는 그래도 좀 대체적으로 괜찮다고 인정을 해주는 건데, 그러니까 보통 뭐 어디 건물 입구를 들어간다든가 뭐 대로변에 같이 있다든가 이런 거는 괜찮은데, 근데 이제 건물 안에 뭐 둘만의 은밀한 공간이다, 근데 거기에 있는 거를 찍었다라고 하는 거는 위법 수집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수집하면 좋은 증거는 앞서 했던 것처럼 카카오톡을 캡처한 화면이나 아니면 부부가 구글 계정을 같이 쓰는 경우에는 그 위치 정보를 이제 추적하면은 나는 안 갔는데 상대방이 혼자 뭐 모텔이나 호텔을 다녀온 기록이 있다, 그런 것도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상대방 핸드폰 계정에서 이제 사진첩 같은 걸 보다가 나 말고 다른 사람, 다른 남자, 다른 여자랑 같이 찍은 사진이 있다. 근데 그 사이가 친구 사이로서 찍은 게 아니라 굉장히 친밀한, 그러니까 연인 관계로서 찍은 사진처럼 보인다 라고 하면 그런 사진도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배우자한테 내가 이런 걸 발견을 했다, 한번 이제 설명을 해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때 이제 그냥 배우자가 순순히 자백하는 경우가 있어요. 맞다,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뭐 녹음을 해가지고 그 녹취록을 재판부에 제출하면 그것도 굉장히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불법 녹음기, 도청기 같은 것을 상대방의 차량이나 휴대폰 같은 데다가 장착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불법적으로 녹음 파일 같은 거를 얻은 경우에는 이제 정보통신 비밀보호법에 따라서 그건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런 걸 했다가는 오히려 또 형사 고소도 당할 우려가 있으니까요. 그런 건 주의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당사자 녹음 파일은 그냥 당사자랑 전화 통화를 하거나 대화를 하거나 한 것 위주로 수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위자료 청구 소송이라면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혼을 하지 않아도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위자료가 인정되는 액수는 감액될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자료라는 건 결국 피해에 대한 보상인 건데, 법원 입장에서는 이혼은 하지 않았으니까 아직 그 피해가 가정이 파탄될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게 아닌가 라고 판단을 해서 위자료를 감액할 확률이 좀 있습니다.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에 뭐 위자료, 재산 분할, 양육권에 관해서 뭐 유리하게 할 수 있는 소송 전략 이런 거는
경우에 따라서 너무 다른데요. 먼저 위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모으는 게 제일 좋겠죠. 최대한 장기간을 인정할 수 있으면 장기간을 인정받도록 하는 게 좋고, 가능한 한 과거의 자료까지 싹 긁어 모아서 제출하는 게 좋을 거고, 그리고 이제 만난 빈도, 얼마나 자주 만났는지에 대한 것도 입증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면은 위자료에서 충분히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재산분할 같은 경우는 내 재산은 최대한 특유재산으로 빼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상대방의 재산은 최대한 공동재산으로 해가지고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서 분할을 받도록 하는 것이 유리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산분할 비율 같은 경우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은 거의 5대5로 인정하는 것이 요즘 추세이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추시는 게 오히려 현명한 전략일 것 같습니다. 양육권에 관련해서는 아이의 성별이나 지금 성장 상태, 지금 몇 살인지, 그리고 누구와 좀 더 애착 관계를 잘 형성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전략이 달라질 수 있을 텐데요. 아이와 평소에 보낸 시간이 많고 아이의 양육에 관여한 정도가 크고 아이가 현재 양육 환경이 변화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겁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소송이 시작한다고 해서 막 바꿀 수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서요. 그래서 양육권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개별적인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외도 사실이 양육권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은 반드시 미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외도로 인해서 아이가 어머니 또는 아버지를 믿지 못하게 되었다거나 굉장히 큰 실망을 해가지고 같이 살기 싫다고 하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이제 외도를 했다고 해서 양육권이 박탈되고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해도 만약에 어머니 쪽에서 외도를 했다고 해도 아이가 어머니와 애착 관계가 더 강하고 어머니와 계속 살기를 원한다면 그 외도를 한 어머니 쪽에서도 양육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양육권을 가지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면 보통 법원은 좀 전통적인 가족관의 입장에서 어머니의 양육권을 우선적으로 인정해 주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아버지의 양육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인 경우에는 아들이 자랄 때는 아버지가 있는 게 더 낫지 않겠나 하는 거에서 아버지에게 양육권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녀가 어느 정도 좀 커서 반드시 엄마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은 나이가 됐다. 적어도 초등학교를 졸업할 정도의 나이는 되어서 혼자 어머니가 없어도 혼자 약발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 나이가 됐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아버지에게도 충분히 양육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 중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한다면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인데, 사실 소송을 시작을 하면은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 재산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이제 그 사실심 변론 종결 시, 그러니까 1심이나 2심의 변론이 종결될 때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 분할을 진행을 하는데, 현금, 특히 은행 예금이나 그런 것들은 워낙 변동성이 잦고 주식 계좌나 이런 것들은 변동성이 잦기 때문에 사실심 변론 종결시보다는 혼인이 파탄된 때를 기준으로 하고, 보통 혼인이 파탄된 때는 소장이 접수된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합니다. 그래서 소장이 접수된 때를 기준 시점으로 삼아서 이제 금융거래 정보 각 계좌들의 거래 내역을 소장 접수된 때로부터 과거로 해서 3년치까지 조회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3년치 쭉 조회를 해가지고 소장이 접수된 때 총 남은 잔액이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시작된 거에 대해서 상대방이 막 재산을 은닉하고 막 그렇게 해서 했다고 해도 그래도 어차피 그 이전에 계좌에 남은 잔액을 기준으로 해서 재산 분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이 시작되고 나서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는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부정행위가 발각이 됐어요. 부정행위가 만약에 발각이 되면 상대방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도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갑자기 이제 집에서 평범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막 웃으면서 하하호 얘기하는 게 싹 사라지고, 집에서 가끔 화장실 가다가 이렇게 한번 보면은 서로 막 째려보면서 지나가고 이러면 곧 이혼 소장에 날아오겠구나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어서 이혼 소송을 대비해가지고 돈을 미리 빼돌릴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실 생각이 있다면은 상대방이 그리고 재산을 은닉할 거라는 생각이 드신다면은 이혼 소송을 할 거라는 낌새를 이제 보이지 마시고 상대방이 예상할 수 없을 때 이혼 소장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녀를 지키기 위해 제일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하면 자녀는 부모가 이혼을 하면 어떻게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보호를 한다라고 하면은 최소한 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게 제일 나을 텐데 그러면 아예 협의 이혼을 해서 부모님이 이혼한 거를 자녀에게 알리지 않고 그냥 좀 외부로 출장을 나갔다 좀 멀리 따로 살게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혼을 자식에게 알리지 않고 진행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이게 아마 자녀에게 가해지는 영향은 제일 적을 겁니다.